압록강 근처에 자리 잡은 여진족 파저위. 이들은 어릴 때부터 살인병기로 길러진 전사들로서 조선에겐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을 막아서는 자가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왜 침입으로 조선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을 무렵 조선의 군영 추파지는 압록강 근처 여진족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진족 파저위 전사 15명이 한꺼번에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저들이 조선인에게 살해됐다는 건 절대 알려줘선 안 되는 쪽의 파저위마저 조선을 침공한다면 이 나라의 명운은 어찌 되겠는가? 이는 당시 권세가 조학주의 아들 짓이었죠. 감히 해원주씨 가문의 산삼을 탐하였다. 이건 경고입니다. 한편 조선으로 귀화한 여진족 성저야인들을 이끄는 아신의 아버지 타합. 그는 천대받긴 해도 자신들을 받아준 조선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죠. 고기 먹자! 버려진 국시당에 그려진 풀이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대요. 폐사군 가지 말라고 몇 번을 그랬어. 거기 위험하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아신은 병든 엄마를 위해 생사초를 찾아 폐사군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폐사군은 국법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추파진을 맡고 있던 민치록은 타합을 찾아가고 호랑이다. 최근 여진족 파저위 전사들을 죽인 건 호랑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합니다. 강 건너 우리 핏줄한테 돌아가요. 힘들게 잡은 모피도 다 뺏기고. 조선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렇게 지시대로 헛소문을 내는 타합. 와악한 얄망. 하지만 정작 호랑이를 잡아보니 거짓말이란 게 홀랑 드러나게 되죠.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타합의 부락은 여진족 파저위에게 몰살당하게 됩니다. 폐사군에 갔다가 운 좋게 살아남은 아신. 하지만 가족들과 불황민들의 시신이 모두 매달려 있었죠. 이후 아신은 민치록에게 복수를 부탁합니다. 너 혼자 살아남은 것이냐? 복수를 해주십시오. 여진족 계집애 같은데. 돼지우리에 살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아신.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인 채 늘 화를 연습하는데 벌써 커버렸네요. 아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을 위해 여진족의 동태를 살피고 수고했다. 성적으로 착취당하면서도 없었던 일인 양 참아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진족 파저위 진영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만 죽여줘. 결국 죽음보다 더 비참한 고통을 덜어드려야 했던 딸 아신. 그러다 우연히 과거 파저위 전사를 죽였던 화살을 보게 되고 이제야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는데, 성조야인 불악 하나를 희생시킴으로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너무나 처절하게 죽게 된 아버지, 그리고 죄 없는 부족민들까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조선과 여진족 모두를 똑같이 멸하고 자신도 따라 죽으려는 아신. 아버지가 불황민들의 복수. 이날을 위해 수없이 화를 쏘았다.
대사는 별로 없었지만 얼굴 표정으로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전지현의 연기에서 더 비극적인 아신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킹덤 아신절의 시대 배경을 보면 이 부분에서 큰 외란은 임진왜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시기는 정유재란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킹덤에선 조선의 어느 특정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은데요. 큰 외란이라고 했지 임진왜란이라고 딱 꼬집어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여러 번의 전란을 거치며 피폐해진 조선이라는 전체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재란은 임진왜란 중 일본과의 정전회담이 잘 되지 않자 일본이 조선을 재침공하게 된 전쟁인데요. 이 무렵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으로 일본군을 크게 이기면서 전세를 바꿔버리죠. 지리적 요건을 이용해 단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 300여 척을 격파한 기적같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1592년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참혹한 전쟁들을 연이어 겪으면서 일본에 얻어맞고 명에 시달리고 청에 차이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거기다 흉년과 기근까지 겹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었죠. 길거리엔 거지들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죽은 시신을 먹는 일도 허다하게 되었고 이런 일은 역병을 유발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킹덤의 김은희 작가는 조선왕조 순조실록에서 원인불명의 괴질로 수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보고 킹덤을 기획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의 실제 배경 역사를 보면 작품의 본질적인 해석을 알게 돼 훨씬 더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폐사군은 엄한 국법에 따라 10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던 땅이었는데요. 어린 아신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약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픈 어머니의 병을 고치러 그곳을 드나들게 됐죠. 그러다가 우연히 버려진 재단이었던 국시당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벽화를 통해 생사초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아신은 생사초로 자신의 불황민들을 살리게 됐는데요. 생사초에 붙은 이 흰 것은 이 벌레의 알입니다. 고작 이 작은 벌레였구나. 생사초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약초 자체의 힘은 아니고 입에서 기생하는 벌레의 알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징그럽게 생긴 충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천국, 즉 뇌의 중심부까지 가게 되면 산 사람의 육체와 피를 탐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햇빛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 좀비들은 온도에 민감한데요. 찬 성질을 좋아해 추울 때만 활동합니다. 아마도 생사초에 기생하는 벌레가 추운 북방에서 온 것이라 그런 게 아닐까요? 참고로 아신은 생사초를 압록강 근처 폐사군에서 발견하게 되죠. 천하께 물린 단위는 괴물로 변하지 않았어요. 생사초를 통해 좀비가 된 사람은 전염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리더라도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데요. 생사초로 좀비가 된 왕이 단위를 물게 된 경우나 역시 생사초로 좀비가 된 안현이 조학주를 물었을 때 둘 다 좀비가 되진 않고 서서히 죽어갔죠. 어떻게 이 바닥은 먹을 걸 가져와도 난리야. 하지만 킹덤 시즌1에서 영신이 좀비왕에게 물린 다니의 시신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자 이들은 전염력이 강한 변이 좀비들이 되어버리고 말죠. 다니의 시신에 좀비벌레가 있었던 겁니다. 영신은 과연 그들이 변이 좀비가 된다는 걸 알고 한 짓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러한 좀비들은 머리에 벌레의 충이 올라가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노려야 합니다. 다른 곳은 상처를 입혀도 죽지 않죠. 머리를 쏴라. 이놈들 머리를 노려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좀비가 무서워하는 것은 물인데요. 좀비에게 물려 벌레가 천국에 가기 전 물린 부위를 물속에 담그면 벌레가 몸에서 빠져나와 좀비가 되지 않습니다. 벌레가 빠져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역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기 또한 물려도 병에 걸리지 않는데요. 죽은 좌익이 김무영의 외아들이 섭이의 간청에 의해 죽지 않고 원자가 되지만 좀비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죠. 아직 뇌가 온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기라서 충이 뇌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원자가 자라면서 충이 뇌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찬성질의 이 벌레에게 열을 가하자 더 폭주하며 좀비 전염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율현에서 사람들이 열이 가해진 시신을 먹고 좀비가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비밀은 왠지 아신이 알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이렇게 또 킹덤 시즌3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이상 재밌고 유익한 영화들을 골라 비하인드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리는 믿고 보는 영화 리뷰 카란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더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